그러면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중간 때 100점을 맞았으니 기말도 이제 100점 맞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그래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어렵게 나왔다고 틀리고 쉽게 나왔다고 맞추고 이런 거는 결국은 본인의 실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했다, 완벽하게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이 단어 하나는 씹어먹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문제가 웬만큼 어렵게 나와도 웬만한 건 다 풀어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을 항상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 신기한 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은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성공을 시켜요. 알겠죠? 근데 되게 거꾸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쉬운 일인데도 난 저거 못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뛰어들게 되면은 정말 쉬운 일임에도 못합니다, 사람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정신력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실제로 보면 뭐 학교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 선생님도 학원에서 수업해보면 수업 중에 조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다 사실은 정신력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력을 먼저 단단하게 키워내는 거, 이게 공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2단원 바로 첫 번째 수학하고 이제 시간상 보면은 아마 다음 장 보면 엇박자기 정도까지 오늘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일단 내신 대비니까 당연히 작품에 대한 정리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현대시이고, 그다음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서사적, 마치 하나의 이야기 같고, 알겠죠? 그 다음에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인 시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제재는 바로 거미 가족의 헤어짐, 이게 제재이고, 주제는 가족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되는 거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화자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행동이 더욱더 반복될수록 시적 정서가 심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딱 적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의 시인은 바로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과학 때도 한번 배웠던 작품입니다. 그죠? 자, 이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주로 활동을 했던 시인이고, 백석 시인의 시에서 우리는 항상 유념을 해둬야 될 게 바로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 해체 현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백석의 모든 대부분의 시에서 관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게 화자 자신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대상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어쨌든 어떤 한 부분에서라도 항상 가족 공동체가 그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둔 대표적인 시인이고, 그래서 이 백석 시인하고 함께 보면 제일 좋은 작가가 바로 이용학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작품은 이제 수라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죠? 자, 이 수라라고 하는 말은, 자, 이거는 사실 불교의 용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난세의 그런 모습을 이제 수라라고 아수라라고 하잖아, 그렇지? 아수라장 이런 말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라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불교에서 싸움을 좋아하는 귀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교 용어로서 이 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귀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혹은 또는 어지로 세상을 수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작가는 이 제목을 수라라고 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작품의 내용 한번 배워봤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미 가족이 화자 자신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제목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거미 가족을 헤어지게 만든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일종의 자책감의 의미로서 자기를 귀신이다, 수라라고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아마 학교에서는 이 두 번째 의미로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다? 일제 강점기, 그렇죠? 가족 공동체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곤란한 현실을 이렇게 수라에 빗대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 적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화자는 처음에 뭘 봤다? 거미 새끼. 그렇죠. 거미 새끼 하나를 바라보게 되죠. 이게 바로 시적 대상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화자는 그냥 한마디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나는 시적 화자가 되고, 그렇죠? 자, 나는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화자의 정서 첫 번째를 볼 수 있죠. 바로 무심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다? 차디찬 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일단 요 한마디에서 첫 번째로 이 작품의 배경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바로 겨울에 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시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은 바로 화자가 처해 있는 일종의 대상이 처해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차가운 밤, 겨울밤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가 편해 힘들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혹독한 현실을 상징한다. 즉 일제
강점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어미쟁과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라는 거죠. 자, 큰 거미가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본 시적 대상 두 번째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해? 나는 가슴이 짜릿하다. 그쵸. 자, 여기서 지금 화자는 두 번째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쵸.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짜릿해? 아니겠죠. 그쵸. 바로 뭐다? 일종의 죄책감. 연민을 느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거미 새끼와 큰 거미를 가족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그냥 거미 한 마리 혼자 사는 거미가 보다 싶어서 밖에 갖다 버렸는데 그 자리에 큰 거미가 오니까 아, 저 어미인갑다. 어미가 자식 찾으러 왔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죄책감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네. 자,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그쵸? 자, 그래서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어쩌기를 바란다? 바로 거미 새끼와 큰 거미가 서로 가족이 어떻게? 만나기. 그치? 거미 가족의 재회를 소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화자는 어떻게? 서러워한다. 그렇죠? 화자의 정서 세 번째가 드러나는 거죠. 서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그 뭡니까? 그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어디서 좁쌀할 만한 가재 깨인 듯한, 막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 그쵸. 자, 여기서 시적 대상 세 번째를 보게 되는데,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그냥 거미 새끼 하나, 큰 거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그치? 여기서는 바로 뭐다? 좁쌀할 만한, 알에서 막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라고 해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꾸며주는 말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쵸?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그쵸?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대상을 어떻게 연약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매우 연약한 존재로 묘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더 불쌍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불쌍한 대상을 보면 더욱더 그 대상에 대해서 불쌍함을 돋보이기 위한 수식어들을 막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불쌍하게 연민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래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에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그렇죠? 자, 여기서 화자의 정서 네 번째가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미안함, 안타까움. 왜? 자신에서 저 어린 놈이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옵니다. 그래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소히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화자의 정서 5번째가 드러나죠. 다시 서러움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죠? 자,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고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자, 여기서 이제 이 문 밖이라는 공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문 밖은 사실 상반된 두 가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왜? 기본적으로는 매우 춥고 혹독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차디찬 밤이니까. 그죠? 하지만 이곳에서 거미 가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외할 수 있는. 그렇지, 바로. 하지만 거미 가족이 제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문 밖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화자의 정서 6번째. 여섯 번째가 드러나고 그 다음 이 마지막 줄에서 보면은 바로 뭐다?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거미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쉬 만나기나 했으면 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거미 가족이 어떻게? 다시 재회하기를 바로 가족 공동체 회복을 영원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거미라고 하는 시적 대상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혼란스러웠던 가족 공동체가 그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 시가 바로 이 백석의 수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화시간이 어때요? 어? 잠좀 깨야 할 것 같아서. 허허, 큰일이구만. 빨리 갔다 와 그러면. 네. 그럼 물도 좀. 마시고 빨리 와. 물도 마셨어? 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 이제 아까 수라로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뭐 시동고 시험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봐서 알겠지만
학교에서 아예 이제 그 예고하지 않은 외부 지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 공부는 자꾸 작품들을 그 확장시키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백석의 8원이라고 하는 시와 아까 얘기했던 이용학 시인의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이라는 작품 두 가지를 이제 추가로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먼저 백석의 8원 서행시초 3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봅시다. 자, 똑같이 백석 시인의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굉장히 수라랑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만 대상이 거미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라는 거. 이런 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자, 봅시다. 차디찬 아침인데, 자, 여기서도 지금 작품의 배경이 드러나죠. 저 바로 겨울 아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배경이 겨울이야. 왜 그렇겠어? 당연히. 똑똑해서. 그치, 바로 혹독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디찬 아침인데 묘양산의 승합 자동차는 자, 요게 바로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화자는 지금 뭡니까? 약간 직업으로 따지면 버스 같은데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묘양산행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나이 어린 계집아이 얘가 바로 시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하나가 묘양산행 버스를 탄 거죠. 자,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그렇지? 자, 옛날에 이제 이렇게 진한 초록색의 새 저고리는 사실 굉장히 좀 고급 옷감이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아이의 옷은 지금 바로 뭐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새 저고리를 입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손장등이 닭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바로 뭐야? 손등이 굉장히 뭡니까? 터가지고 겨울에 이제 추위에 그 뭡니까? 터가지고 굉장히 다 갈라져 있더라는 거야. 알겠지? 그만큼 어린아이의 삶이 어떻다? 똑똑하다. 그렇지. 굉장히 힘겨웠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힘겨운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참 특이하게 바로 옷의 모습과 손바닥, 손장 등의 모습이 서로 대조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자는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계속 봅시다. 자,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 계집아이의 목적지가 바로 이 자성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자성은 예서 350리, 묘양산 150리, 묘양산 어딘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통해서 소녀에 대해서, 계집아이에 대해서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계집아이는 바로 뭐다? 가족과 헤어져 살아왔다 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제 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라는 거야. 내지인은 일본인을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뭐 다스리려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어린 여자 계집아이의 뭡니까? 버스비를 차비를 내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굉장히 흐느끼며 우는 거죠. 자, 텅 빈 찬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자, 여기 이 어느 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자신. 저 화자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즉 슬픔을 느끼더라는 거죠. 왜? 이 아이의 삶이 너무도 잘 보였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추측을 합니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진 주제 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화자가 계집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 추측한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자가 추측한 계집아이의 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해. 그쵸? 일본인 주재소장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의 모습부터 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수라라고 있는 수라라는 시에서 나온 거미와 같은 그 처지의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 다 바로 뭐다?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그 대상이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차이점은 수라에서는 대상이 검이었고 그 대상을 직접 헤어지게 만든 게 화자 자신이었지만, 여기서는 계집아이의 모습을 화자는 그저 관찰만 하고 있고, 그렇죠? 추측만 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그런 그 위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함께 그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식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방학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했었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학의 우라지와 가까운 항구에서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방학 때 한번 했었던 내용이에요. 알겠죠? 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작품의 배경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배경 바로 추운 겨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자가 처한 혹독한 현실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자, 밤이 손을 곱게 흔들었대. 무슨 법? 이거. 그치. 여기서 지금 밤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밤이 뭐다?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난 것을 마치 밤이 일로 와 일로 하고 귀신도 아니고 그지? 하고 손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불타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고양이 그렇죠. 고향과 가족의 재회, 요거를 소망하다라는 거죠. 가족과도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자, 우리가 보통 시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에서 인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이상의 작품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는, 삶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화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는 찔레꽃 한 송이, 푸른 들꽃 한 송이마저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땠다? 바로 삭막하고
혹독한 삶이라는 거죠. 내가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작은 들꽃 한 송이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의 아름봄은 자옥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내가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부두에서 한없이 고향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어깨에 쌓이는지도 모른 채로 화자는 지금 바로 뭐다?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그리움이 크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며 울 어머니인 서투른 마오제 말도 들려주셨지라는 거겠지. 우라지오는 바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오제 말이 바로 이 마오제가 러시아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제일 가까운 쪽이에요. 북한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 만주 연해주만 딱 지나면 바로 블라디보스톡이 있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가도 한 2시간이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리가. 알겠지?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먼 곳은 아니야. 근데 이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그 고향을 버리고 살기 힘드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도 가고 만주 연해주에 정착한 사람도 있고 그것도 다 실패하면 일본 뭐 중국 이런 식으로 막 떠돌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서투른 마오제 말도 들려주셨지. 조름조름 기발키는 누이 잠들 때 거죠.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과거 고향집에서의 모습을 회상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라지오, 블라디보스톡 이런 것들 말만 들어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굉장히 그리움에 사무치는 거죠. 나는 그 모드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자,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졌던 나는 맷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자, 그러면 이 맷비둘기는 화자에 쳐주어지면 어떻게 되고 있어? 반대. 그치, 대조가 되는 거죠. 그쵸?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그래서 화자와 대조가 되는 거죠. 자유롭게 내 고향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존재지. 그치? 근데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풀에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러시아는 실제로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옛날에 바다가 얼었대요. 알겠습니까?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얼어버렸으니까 배가 뜰 수 있어 없어? 그치, 바로 이거는 고향과의 단절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바다가 얼어버렸으니까 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꿰인다. 즉 여기서 말하는 얄팍한 꿈이 그리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라고 해서 결국 우라지오에 갇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비관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이라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품이 지금 다 공통적으로 가족 공동체와 그 흩어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인데 이 작품은 이제 화자 자신이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인 거고 앞에 있었던 뭐 수라나 파런 같은 작품들은 시적 대상이 그런 처지라는 점은 좀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세 작품 다 바로 뭐다 배경을 겨울로 설정을 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그런 혹독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수라라고 하는 작품에서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좀 애매한데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엇박자 뒤로 넘어가야 되나? 왜냐면 엇박자 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지금 시죠. 지는 쉬고 그냥 쭉 이어서 하는 게 낫겠지?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엇박자 뒤를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쭉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